자, 우리말 문법론 첫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말 문법론의 책 전체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제일 정성 들여 읽어야 할 부분이 어딜까요?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서론. 거기에서 이제 글 쓴이의 전체적인 지필 방향. 이제 우리말 문법론 같은 경우는 이 고영근 선생님의 어떤 문법 정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근데 대부분 앞을 좀 소홀히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머리말을 다 이해한다는 게 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거기에 다 압축돼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말에서 들더라고. 자, 맨 처음에 머리말 보면 그 성격을 이 책이 규범 문법과 이론 문법, 전통 문법의 세 가지 성격을 지닌다고 했어요. 우리말 문법론이 어려워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 가지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규범 문법, 그 다음에 이론 문법, 그 다음에 전통 문법.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들의 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다면 이 셋을 합쳐버리면 무슨 색깔이 나올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놈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태도를 지닌 어떤 인간이 나올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 규범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막 집어 들어갔거든. 지금 이론 문법은 덧붙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론 문법이 덧붙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 있어 버려요. 규범 문법에 들어가 있어. 그럼 규범 문법은 흔히가 우리가 말하는 학교 문법이죠. 학교 문법. 이게 이제 1985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1985년도에 남기심 선생님하고 고영근 선생님하고 이 두 분이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때 문법 교과서를 해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표준 국어 문법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국어 문법론을 봤어야 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죠. 학교 문법론도 있고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소화한 다음에 이 우리말 문법론을 봐야 되는데 우리말 문법론을 쓴 고영근 선생님이 원래는 이것을 같이 쓰셨어요. 그래서 표준 국어 보면은 남 선생님 견해하고 고영근 선생님 견해가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우리말 문법론을 쓰시면서는 남규 선생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가 싹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확 써버린 거거든. 그 미묘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난 남 선생님 제자이기 때문에 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고영근 선생님 책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부딪혔구나, 이 부분에 부딪혔구나, 이것 때문에 갈렸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우리말 문법도 읽으면서 알아낼 수 있을까? 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업이 내가 설명해 주면 난 두 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물론 완벽히는 모르죠. 내가 어떻게 그 대가들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대강 방향은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준 국어 문법론의 그 체계를 알면은 이 우리말 문법론을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쭉 가면 좋은데 학교 문법론처럼 또 학교 문법과 우리말 문법 교육처럼 그러면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었거든. 그럼 이론 문법이 뭐냐? 학교 문법은 뭐고 이론 문법은 뭐냐? 자, 이론 문법은 흔히 이제 학문 문법 그러죠. 학문 문법 또는 뭐 기술 문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론 문법은 대체적으로는 1963년도에 나온 촘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이 그거 하나뿐이라면 그건 실은 아니죠. 자, 기술 문법 또는 이제 구조주의 문법. 그 전에는 구조주의 문법이 바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서 촘스키가 변형 생성 이론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1963년도 이후에 전 세계의 문법 판도가 바뀌어 버려요. 구조주의에서 확 생성 문법으로 옮겨가 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조주의 문법은 일단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드러난 것만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원칙을 끌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촘스키는 표면을 갖다가 들춰버렸어요. 그래서 표면 속에 숨어 있는 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내 속을 확 열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라 그러죠. 내면의 것이 드러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처음에는 막 새롭죠. 자, 능동문과 피동문.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건데 그 뜻으로 보면은 능동문에서 피동문이 생성된 거죠. 생성되면서 변형된 거죠. 얘네 둘이 다른 거다 이렇게 봤던 구조주의 문법에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네. 원래는 능동문이었는데 내면 구조에서는 능동문이었는데 이게 표면 구조로 오면서 피동문으로 변형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감춰있던 것들이 확 보이는 거죠. 와, 생성 문법은 이 문법의 새로운 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어학자들이, 문법학자들이 전부 다 촘스키의 이론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선생님도 이 이론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서 워싱턴대로 공부를 하러 가요. 그래서 이 변형 생성 문법을 맨 초창기에 들여온 분 중에 한 분이 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죠. 열고 보니까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나도 실은 그것 때문에 남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현대국어, 그 중에서 통사론,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국어학자로 치부하지도 않았어요. 통사론을 해야 진짜 국어학자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국어 공부를 전부 다 영어책으로 했어요. 촘스키의 저서들을 다 읽어야 했어. 그래서 남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면은 우리말 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모원이, 로슨이 막 이런 사람들 책을 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새로운 것을 막 밝혀내려고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70년, 80년대 이때의 이론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새롭게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고영건 선생님은 거기에 그다지 합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영건 선생님은 시상과 서법이라는 중세국어 시상과 서법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원래 중세국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세국어는 변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만 잘 보면 되거든. 구조주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죠. 그게 차라리 고영건 선생님한테는 다행이에요. 자, 이 생성 문법을 갖다가 쭉 설명하다 보니까 통사론에 뭐가 들어와요? 의미가 들어와 버리죠. 의미가 들어와. 그래서 기존의 문법 지식하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 그러면 주어. 우리가 흔히 뭐 주체 그러죠. 이 주체에 주격조사 이 가가 붙은 거. 자,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이 가가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주체인가요? 그러지 않죠. 어떤 대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자, 도둑이 순경에게 잡혔다. 자, 그러면
이 도덕이 주체예요, 순경이 주체예요? 얘는 잡힌 대상이죠. 잡은 주체는 순경이죠. 이러니까 이가가 붙었다고 해서 주체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가가 붙은 게 이런 뭐 대상도 될 수도 있고 경험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모어라는 사람이 격이론을 썼어요. 케이스 그라마라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남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남선생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공부를 했는데 아직 주어가 뭔지를 몰라.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붙어있는 조사, 표면에 집중하다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의미가 들어와 버리니까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변형생 문법 보면은 이 수용도를 그릴 때 막 굉장히 복잡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의미 따지고 보면은 뒤에 없는 것들을 막 상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수용도를 쭉 보다가 나 스스로도 도대체 이게 국어인가? 내가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에 빠져버렸어요. 의미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통사론에. 그래서 이제 학교 문법을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가르쳐서는 안 되죠. 최대한 우리말을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택한 것이 이 고영근 선생님은 덧붙임을 통해서 이론 문법을 소개하지만 전통 문법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통 문법은 뭐냐? 주시경 선생님 이하로부터 뭐 최연배, 이희승, 이승양 쭉 이것은 구조주의 문법이에요. 내면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이 변형 문법 이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말을 해명하는데, 설명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깊이 더 막 들어가 버린 것들, 이런 것까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 문법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변형 문법보다는 이 구조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더 지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말 문법론의 성격은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에 나가는 데서는 이론이 들어왔어요. 이론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전통 문법의 바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문법하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새롭게 들어온 이론이 어떤 건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다 알기는 어렵죠. 이런 바탕 없이 이것만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머리말에서 고선생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전체적인 이 책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 문법을 수용한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규범 문법과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높임법. 높임법이란 용어를 우리말 본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공대법을 쓰고 있어요. 공대법.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말 본문 보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 문법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니까. 자, 이 공대법하고 높임법하고 이
공대법 외에 결합법을 따로 두고 이 결합법 속에 전비법하고 그 다음에 문체법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공대법에는 전경법하고 겸손법. 그래서 이 세 개가 학교문법에서는 높임법이 들어가는 거죠. 이 문체법은 문장 정결법이고, 그냥 학교 문법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냥 높임법, 자 정경법은 우리가 이제 주체조인데, 이 겸손법은 객체조인데, 전비법은 상대조인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놔두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참 편할 텐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체계를 달리해 버렸어요. 결합법 속에다가 전비법과 문체법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말은 매 문장 정결 의미에 의해서 이게 어떤 문장이냐, 명령, 청유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바로 높임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높임과 전비와 듣는 사람에 대한 높임 낮춤 이것하고 문장 정결하고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 결합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자, 그게 이제 고영근 선생님은 처음에 우리말 문법론을 쓸 때는 허웅 선생님의 견해를 따라서 자, 주체조인데 상대조인데 객체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웅 선생님이 1975년도에 나온 옛말본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학교문법에서 받아들였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말을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전비법, 상대 높임은 항상 문체법하고 맞물려 들어가니까. 이것이 이승 선생님의 견해예요. 자, 그러면 이승 선생님하고 이제 허웅 선생님 견해가 이렇게 갈리는 거죠. 원래는 서울대에서 이승 선생님의 짝은 최연배예요. 최연배 선생님하고 이승 선생님하고 의견이 이렇게 많이 부딪히면서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허웅 선생님의 짝은 이숙영 선생님이에요. 이숙영 선생님하고 허웅 선생님하고 견해가 많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면서 발전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남긴 선생님은 고영 선생님하고 이게 짝이죠.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안병희 선생님이나 이기문 선생님 이런 경우 이제 연대의 김석득 선생님하고 같은 연배고. 그래서 비슷한 연배끼리 참 싸우면서 많이 발전해 나가요. 그 이론들이. 자, 어쨌든 이 이승 선생님은 그러니까 고영근 선생님의 직 스승님이죠. 그래서 이승 선생님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허웅 선생님의 견해를 받아들였던 이 체계에서 이승 선생님의 견해로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나는 이제 후학의 입장에서 어떤 선생님의 견해가 더 낫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고영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를 했을까? 이게 우리말을 설명하는데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면 좋겠지만 우리말 문법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바로 이 덧붙임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높임법 하면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실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공대법하고 결합법하고 이렇게 나뉘면서 주체, 객체, 상대 이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 전비법이 그대로 전경법에도 들어가 버리고 겸손법에도 들어가 버려요. 보세요. 존경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를 존경할 수도 있고 객체를 존경할 수도 있고 상대를 존경할 수도 있죠. 다 들어가 버리죠. 근데 주체 높임 그러면은 주체만 높인다는 거죠. 분명해지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학교문법의 체계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높임, 주체 그러면 주어에 해당하는 거 그것만 높이면 된다 이런 건데 여기에 상대도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럼 굉장히 어렵죠. 자, 겸손법도 마찬가지. 객체 존재 그러면은 목적어나 부사만 높인다. 그런데 겸손 그러면 자기를 낮춰버리는 거죠. 자기를 낮춰버리면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객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법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높임 그러면은 높임의 대상이 딱딱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공대법 그러면은 높임이 아니고 마음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 주체든 상대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말 문법론에서 상대 높임은 존비법으로 공대법에 들어가지 않고 결어법에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은 존경법,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겸손법으로 공대법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러면 뒤에 읽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전체적인 그 뼈대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종결법도 고영 선생님은 종결법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된다. 문체법이라고 해야 된다. 문체법. 이 국악자들이 용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용어를 쓸 거냐.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영 선생님이 고집을 좀 꺾어가지고 그냥 학교 문법 확 밀어주시지. 그럼 우리 국악 공부하는 훨씬 수월할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자기가 세우는 그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삐끗하면 나머지가 전부 다 맞물려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용어 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 맞추는 큐브 알죠? 막 1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근데 그 글자 하나만 틀리면은 전체가 다 망가지죠? 글자 하나, 그 숫자 하나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면 어때요? 나머지가 더 틀어져 버리죠? 그런 거예요. 문법에 그런 틀이 있어서.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체법이라는 것은 문체법하고 종결법, 문장 종결법. 그냥 종결 그러면 단지 끝낸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문체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서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서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학교 문법에서는 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중세국어 문법론을 보면은 서법하고 시제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중세국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법을 해야 돼요. 그 기본 서법이 전부 다 시제하고 관계되니까. 그런데 현대국어 할 때는 시제 안 하고 그냥 서법 안 하고 시제만 해도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서법을 이렇게 제쳐 놓는데 서법하고 시제하고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반드시 종결이 아니고 단순한 종결이 아니고 거기에 말하는 사람의 또는 서술자의 심적인 태도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종결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문체법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죠. 문체법 해야 청유형 왜 청유라고 하는지 왜 명령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서법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 종결법은 학교문법에서는 5가지를 설정하고 있죠. 근데 문체법에서는 여기에 3개를 더해서 8개. 약속법, 허락, 그 다음에 뭐 경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어려운 게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부사형 어미.
남 선생님하고 제일 견해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말 전성어미는 이제 자, 어말어미를 어말은 종결, 연결, 전성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 전성어미는 다시 이제 명사형 그다음에 관형사형 6차에서는 두 개만 인정을 했죠. 근데 7차에서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부사형을 더 넣자. 이것은 아마 6차 교과서 만들면서부터도 두 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전부터 남선생님은 계속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고 부사절 속에다가 종속적으로 예지문장을 집어넣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허웅 선생님은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체계를 말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말 체계가 깨지는 건 아니다. 현실을 중시해야지 머릿속으로 체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고영근 선생님의 견해예요. 근데 남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체계이지 않냐. 명사형, 관형사형이 있으면 부사형이 있어야 그게 맞는 거지. 명사, 관형사형이 있는데 부사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서 많이 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사절 속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허웅 선생님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부사절하고는 다른 거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얘네들을 억지로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고영근 선생님의 견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 교과서는 거민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교과서, 그렇지 않은 교과서. 고영근 선생님이 관여하는 또는 구본관 선생님이 관여하는 이러한 책들은 6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요. 또 나머지 책들은 또 7차 교육과정을 따르고. 그래서 이것들이 차이가 있다. 우리말 문법론은 적어도 이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따로따로 보는 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서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죠. 이 서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양태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별해서 이 화자의 심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 이것을 크게 보면 서법이라고 그래요. 무드라고 그러는데 화자의 심적인 태도. 그래서 이것이 동사의 활용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또 어말 어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서실법이라든지 서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서실법, 서상법, 이런 것은 이제 무의지적 서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말 어미를 드러나는 거 서의법,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태도가 크게 나누면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명제에 대한 태도, 명제에 대한 태도가 드러날 수 있고 청자에 대한 태도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자에 대한 그런 태도는 문체법에 의해서, 자, 청자에 대한 태도, 어떤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평서나 감탄이나 이런 거죠.
자, 청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거. 내가 질문해서 너 답해. 답을 요구하는 거. 의문법이죠. 청자에 대해서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거. 명령이나 청유죠. 자, 그래서 명령은 청자만의 행동. 청유는 청자와 화자의 같이 행동을. 자,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서의법들, 의지가 작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문체법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법이 이렇게 나뉘는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서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걸 양태범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은 우리말 문법론에 따라서 명제든 청자든 화자의 심적인 태도가 표현되는 것, 이것은 서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법, 부차서법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부정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서법으로, 그 다음에 확인법이나 원칙법 같은 경우는 부차적 서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큰 틀만 이렇게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이, 학교 문법에도 안 나오는 거 그냥 안 하면 어때? 그러면 좋은데 누가 들어가서 서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을 내버리면, 연결시켜버리면 안 한 사람만 손해죠. 고영은 선생님의 박사 논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죠. 잘 안 끌어들여오려고 하는데 고영은 선생님은 자기 관심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문법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 죄 없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은 우리말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서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문체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서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은 우리말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세부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